안녕하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책 한 4권을 읽었습니다. 책 4권을 읽고 제가 이 책에서 느낀 점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잔혹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멍청하게 그냥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의 심리학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 2개의 책에서 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적.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자본주의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버는 거다. 뭐 맞죠? 돈을 버는 사회. 뭐 그런 사회는 맞는데 저는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왜 전쟁터일까요? 왜 자본주의 사회는 제가 전쟁터라고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가 전쟁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거는 나쁘게 말하면 누군가의 돈을 뺏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저는 이 관점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저에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뭐 누군가의 돈을 주는 거라고 묻지만 이 사람에 있는 돈이 빼앗아서 나에게 쌓이는 거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다. 이렇게까지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이냐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자본주의가 전쟁터라고 생각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예시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 자, 전제를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섬의 돈이 제로입니다. 이 섬에 유통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섬에는 3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은행원 A, 낚시꾼 B, 목수 C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낚시꾼이, 일단은 이 낚시꾼이 지금 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낚시꾼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싶어 합니다. 나 바다 나가서 고기 잡을래. 나 고기 잡을래. 하니까 목수한테 가서 이 배를 만들어 놓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낚시꾼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공짜로 해줄 순 없잖아. 대가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낚시꾼이 은행원한테 가서 혹시 돈 좀만 빌려줄래 해서, 은행원이 웃으면서 오케이 10,000원 빌려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섬에는 10,000원이 생겼어요. 유통되는 돈이 10,000원이 생긴 거죠. 근데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없죠, 은행원은. 이 새맑은 미소를 보세요. 그래도 그냥 빌려줄 수는 없고 한 연이자 5%로 해서 빌려줄게 해서 이 낚시꾼이 10,000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간 다음에 이 10,000원을 목수한테 줍니다. 그리고 배 플리즈, 배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목수가 오케이 하면서 뚝딱뚝딱 거리더니 배를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 낚시꾼은 이제 배를 얻어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행복하게 낚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낚시꾼이 낚시를 열심히 해서 물고기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겁나 많이 잡았죠. 자, 그러면 질문. 이 낚시꾼이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정답은 왜냐? 전제에 있어요. 이 돈은, 은행원은 지금 10,000원을 빌려줬죠. 그래서 지금 섬에 유통되는 돈은 10,000원밖에 없어요. 목수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낚시꾼이 은행원한테 돈을 갚을 때는 이자 500원까지 해서 갚아야 돼요. 왜냐? 연이자가 5%였으니까. 그래서 은행원한테 1,500원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섬에 있는 돈은 얼마죠? 10,000원밖에 없어요. 섬에 있는 돈을, 물고기를 다 팔아서 섬에 있는 돈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은행원한테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섬에는 돈이 10,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낚시꾼이 팔아서 돈을 벌어도 이 목수가 고기를 다 사려 해도 이자 500원은 지금 이 섬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낚시꾼은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500원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행원이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서 돈을 또 세상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진한 시민이 나 500원 준다고? 500원 빌릴게 하면서 이 500원을 빌려갑니다. 연이자 5%로 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낚시꾼한테 가서 이제 물고기를
겟합니다. 아 물고기 컴온 해서 500원을 주게 돼서 이 낚시꾼은 이제 1,500원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죠. 이 생긴 거 봐요. 얼굴 변한 거 봐요. 돈 받을 때는 얼굴이 변해요. 자 그래서 1,500원 해서 섬에 있는 모든 돈을 얻어서 은행에 갚습니다. 그래서 이제 낚시꾼은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고 자유의 몸이 됐어요. 자유의 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선량한 시민은 어떻게 됐죠? 얘 어떻게 해요? 얘 500원 언제 갚? 누가 갚죠? 언제 갚고 누가 갚죠? 왜냐? 자 섬에 이렇게 있었잖아. 섬에 은행원이 10,000원을 누군가한테 빌려주고 5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지금 이 낚시꾼이 이거를 다 가져갔다가 이 은행원 갚았죠. 그래서 지금 섬에 유통되는 돈은 있어요, 없어요? 섬에 유통되는 돈은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친구는 내년에 500원을 갚아야 돼요. 500원에 이자 5%까지 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00원을 갚기 위해서는 이 섬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누군가가 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원이 돈을 빌려주거나 은행원이 돈을 뽑아서 시중에 돌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은행이 저 이자를 갚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대출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꼬리 물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새로운 친구가 돈을 빌려야 되고 또 그걸 갚아서 얘는 갚지만 얘는 또 돈을 못 갚게 되는. 그래서 은행은 계속 돈을 풀어야 돼요. 그러다가 은행이 갑자기 눈이 돌아서 우리 돈을 대출해 줄 수 없어. 지금 경제 위기야. 우리 돈을 대출해 줄 수가 없어 하는 순간 이 누군가는 파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주의는 되게 잔인해요. 누군가가 돈을 벌고 막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그 뒤에서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복하게 둥글게 하면서 게임을 해요. 하지만 의자가 결국 이 둥글게를 하면은 의자가 하나 남게 되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라는 거야. 결국은 은행이 돈 안 풀어 하는 순간 의자 하나, 의자 3개 하듯이 누군가는 파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한쪽 구석에서는 누군가 돈을 잃고 파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나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자본주의의 현실은 전쟁터와 다를 게 없다. 이 자본주의의 현실은 전쟁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잔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자 내가 돈을 번다는 거는 누군가는 돈을 못 벌어서 죽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약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나도 죽지만 내 가족도 죽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도 죽어요.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해쳐야 됩니다. 해쳐야 된다는 어감이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파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돈이란 거를 추구를 해야 돼요. 근데 멍청하게 돈을 벌면 안 돼요. 왜냐? 이 자본주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돈을 어떻게 하면은 벌 수 있을지 이 돈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탐구를 해볼 겁니다. 자, 이 돈의 심리학에서 이 돈의 비밀 3가지를 가져올 건데 첫 번째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 생겨봐요. 얼마나 카와이예요. 너무 귀엽죠. 이 할아버지의 직업은 주유소 직원이었고 청소부였어요. 자, 그러면 선입견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질문을 해볼게요. 주유소 직원을 하고 청소부를 하면서 부자가 된다는 게 쉬울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걸 얘기합니다. 마음적 부자 뭐 이런 거는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냥 지금 평범하게 말하는 부자,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물론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2014년 6월 2일경에 돌아가셔요. 자, 근데 주변 사람들이 완전 놀랍니다. 왜냐? 이 할아버지는 주변인들이 봤을 때 부자가 아니었거든. 매우 검소하고 뭐 특별할 거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100억 원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60억 원은 지역병원에 기부하고 약 15억 원은 지역 도서관에 기부하고 약 25억은 가족에게 상속을 하더라고. 그래서 와, 주변인들이 어떻게 저런 직업을 하면서 부자가 됐지? 라는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부자일 수 있지? 계속 주변인들이 궁금해합니다. 제가 이 비밀을 하나의 다른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일 수 있지만 이 예시를 들으면 이 할아버지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빙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빙하기. 저희 지구는 빙하기를 약 5번 정도 겪었대요. 5번. 자, 그러면 빙하기는 갑자기 지구가 꽁꽁 얼어붙는 거죠. 꽁꽁. 큰 사건이죠. 큰 사건. 빙하기는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빙하기가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행성이 충돌했지 않나? 큰 화산 폭발이 있었어. 큰 자연재해가 있었다. 큰 사건이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빙하기가 생겼다라고 대부분이 말할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 가장 빙하기가 오는 것을 현실성 있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밀란코비치 이론인데, 이 이론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잠깐 지구과학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태양이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죠. 자,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근데 이 지구가 태양과 달 뭐 이런 사이에 중력을 받아서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막 계속 달라져요. 그러던 와중에 어떤 지역이 태양의 빛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왜 이렇게 받다가 뭐 이렇게 받다가 이 어느 순간 이렇게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갑자기 태양 복사 에너지를 소폭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결과가 일어납니다. 태양의 에너지를 적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름이 조금 추워져요. 자, 여름이 추워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겨울에 내렸던 눈이 덜 녹아요. 눈이 덜 녹음. 그러니까 여름이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겨울에 내렸던 눈이 덜 녹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겨울에 다시 눈이 내릴 때 예전보다 훨씬 눈이 안 녹고 눈이 쌓이기가 쉬워진 거야. 자, 이 구조가 계속 반복돼요. 태양빛을 못 받는 지역에 태양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여름이 조금 추워지는데 여름이 추워지니까 겨울에 쌓였던 눈이 덜 녹아요. 그 덜 녹은 눈이 또 겨울에 눈이 더 쌓이기 쉽게 만들어.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뭐가 생긴다? 빙하기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륙 전체가 이렇게 계속 자기 강화 과정이 수천 년이 누적되면서 대륙을 덮는 거대한 빙상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의 교훈이 뭐냐? 빙하기라는 큰 사건이 일어난 데는 큰 급격한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은 여름에 녹지 않은 눈이 큰 시간 수천 년을 겪게 되면서 이게 누적되면서 빙하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왜 부자가 됐냐라고 얘기하면 이 할아버지는 우량 기업을 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서 팔지 않고 모았어요. 그리고 매우 긴 시간 동안 60년 동안 장기 보유를 하니 복리의 힘이 작용을 해서 이 할아버지는 부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힘들이 매우 긴 시간 동안 모여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것이 저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복리의 힘입니다. 자, 복리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할아버지가 계시죠.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입니다.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재산의 90% 이상이 60세 이후에 생겼어요. 만약 이 할아버지가 60세 이후에 투자 너무 많이 했다, 너무 힘들어, 골프나 치면서 놀아야지 라고 했으면 이 할아버지는 아마 지금처럼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기 위해서는 돈이 복리의 힘을 작용할 수 있도록 매우 큰 시간 동안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저는. 자, 두 번째 이제 돈의 비밀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입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례의 공통점이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을 설명해 줄 겁니다. 자, 하인츠 베르그린이라는 문학 전공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 하인츠 씨는 1990년대 베르그린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미술상이었대요. 그러니까 미술 컬렉션으로 가장 성공했다는 거지. 2000년대 그는 피카소, 블라크, 클레, 맘티스 등 매우 유명한 미술가들의 컬렉션을 팔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한 미술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있었지? 라고 궁금해서 이 투자회사 호라이즌께서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딱 이런 말을 해요. 가장 훌륭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양의 예술품을 샀다. 막대한 양의 예술품을 샀다. 컬렉션 일부가 훌륭한 투자라고 밝혀졌고 충분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최고 작품들의 수익률에 수렴됐다. 지금 이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 예시인지 아시겠어요?
몇 가지 예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디즈니 아세요? 디즈니? 지금도 매우 유명하죠. 근데 이 디즈니가 193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실패를 많이 했어요. 400편이 넘는 만화 영화를 제작했지만 큰 손해를 보았는데 1938년에 나오는 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매우 큰 돈을 벌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전에 벌어들인 어떤 수입보다 10배는 큰 금액을 벌게 되면서 회사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예시를 들으니까 앞에 내용이랑 좀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마존이라는 대기업 회사 아시죠?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파이어폰을 실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려요. 아하, 실패했대 라고 놀리는데 딱 이 말을 합니다. 그게 대실패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실패작들을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중 어떤 것들은 파이어폰을 작디 작은 점처럼 보이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느낌 오시나요? 자, 마지막 예시. 201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이 말합니다. 나는 평생 400, 500곳의 주식을 보유했지만 나의 돈을 벌어준 것의 대부분은 그중 10곳이라고 했다. 핵심은 뭐냐?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형 상장 기업의 상당수는 실패자입니다. 다 몇몇만이 손에 꼽을 정도의 대단한 승자가 되어 주식시장 수익률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핵심적으로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400곳에서 500곳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 400곳에서 90%가 실패를 할지라도 10% 소수의 몇 개만 성공한다면 사실 그 90%의 실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점처럼 보이고 성공이 된다는 거죠. 투자가 성공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분산 투자해라. 대부분의 투자가 틀려도 된다. 400개, 500개에서 90%는 틀려도 된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복리의 힘이 작용해서 몇몇 개의 투자가 당신을 투자의 성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은 꼬리처럼 되게 작은 일부가 몸통을 흔든다는 거죠. 몸통이 다 잘못돼도 꼬리 하나만 잘 돼도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돈의 비밀 중에 세 번째는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저희가 돈을 벌려고 하면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다들? 미래를 잘 예측한다. 예측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대부분. 자, 그러면 옛날의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닷컴 버블,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이거를 진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시기에 살면서.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일은 일어나기 마련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예측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대비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놓자. 이게 오히려 저는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보는 이 비행기도 보면은 이 엔진 하나가 사라져도 날 수 있어요. 왜냐?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엔진 하나가 더 사라져도 착륙을 할 수 있어. 왜냐?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설계자들이 실패할 거야 라 하고 설계를 했겠어요? 아니죠. 그게 절대 아니죠. 실패를 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런 시스템을 설계한 거죠. 그러면 러시안 룰렛이라는 거 아세요? 이 러시안 룰렛은 총알 하나 놓고 막 다닥 돌려서 6분의 1 확률로 자기 머리에 쏘다가 자기 안 걸리면 안 죽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에 해서 운 안 좋게 자기가 걸리면 바로 죽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내가 아무리 뭐 이거 러시안 룰렛 한번 돌려서 살면은 100억을 준다고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죽음이라면 하는 게 맞을까요? 자,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투자를 한다는 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들 내가 파산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던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면 그 리스크는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나대지 말고 안전마진을 확보해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의 비밀을 요약을 하자면 장기 투자해라. 복리의 힘이 작용할 때까지 돈을 장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너가 투자한 400개, 500개 곳 중에서 단 몇 개만이 성공해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니 우리 분산 투자를 하자. 자, 세 번째.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는 거 알겠는데 몰빵하지 마. 나대지 말고 몰빵하지 마. 안전마진을 확보해. 왜?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라는 돈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ETF를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ETF 말하면 대부분 다들 아시잖아요. ETF를 사야 돼요. 왜냐? ETF라는 거는 그냥 이거를 사는 순간 강제로 분산 투자를 하게 돼요. 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냐? ETF는 뭐냐면 여러 개의 주식들, 여러 개의 자산들을 담아놓은 상자예요. 개별 이렇게 하나하나씩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렇게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담아놓은 상자예요. 애초에 ETF 하나를 산다는 거는 분산 투자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ETF를 사야 돼요. 왜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자, 그런데 놀이공원 가면은 테마파크 많잖아요. 무슨 테마? 뭐 물놀이 테마, 공룡 테마, SF 테마, 익스트림 테마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ETF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테마처럼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ETF 종류가 많은데 저는 이 ETF S&P 500, QQQQ, 슈드 이 세 가지만 이해해도 ETF의 80%는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요즘 네이버나 뭐 챗GPT나 검색하면 매우 잘 나오니까 구체적인 건 거기서 듣고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S&P 500은 뭐 미국을 사는 겁니다. 미국에 잘 나가는 500개 기업. 근데 기술,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미국의 다양한 챕터를 나눠서 거기서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사는 거랑 또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을 사는 행위고 미국 경기 전체를 따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근데 QQQQ는 이거는 이 미국 기업 중에서도 혁신적이고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혁신적이고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성공을 했을 때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해요. 주식이 가격이 엄청 빨리 올라요. 하지만 그만큼 뭐다? 혁신을 한다는 건 그 말대로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내 돈을 잃을 확률도 매우 크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 슈드는 뭐냐? 이 슈드는 성장보다 안정과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해온 재무적으로 가장 건전한 기업들을 선별해서 이 슈드는 구성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20년 동안 배당을 준다는 거는 지금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현금이 계속 유입이 됐고 그만큼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 그래서 수익률은 QQQQ에 비해 조금 낮을지 몰라도 리스크가 매우 낮고 배당을 주는 ETF이기 때문에 현금이 몇 개월마다 들어오게 된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막 이러겠죠. 뭐 사야 돼요?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돼? 라고 질문한다면 저의 대답은 너를 알아야 된다 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결국 ETF를 사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 저는 이게 결혼과 비슷하다 생각해요. 자, 결혼을 누군가가 와서 제가 남자니까 이 여자가 이런 점이 좋아, 이 여자가 이런 점이 좋으니까 이 여자랑 결혼해 하고 결혼하면은 좋은 결혼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좋은 결혼을 한다는 거는 나를 잘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매우 안정적이고 뭐 조용하고 뭐 차분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다른 사람이 추천한 거는 매우 시끌벅적하고 밝고 차분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을 해서 결혼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이게 되고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처럼 ETF를 제가 막 추천을 해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 투자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ETF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 나는 리스크를 추구해. 나는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어 하면은 아까 말했던 QQQQ를 사야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 슈드를 투자하면은 왜 내가 산 거는 안 올라? 하면서 되게 답답해 하겠죠. 그런 것처럼 남이 추천한 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알고 그에 맞는 ETF를 사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 슈드를 7개, QQQ를 3개, 7대 3의 비율로 살 것 같아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돈에 관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안정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투자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경을 안 쓰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슈드라는 거죠. 하지만 또 이 슈드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극적인 이 QQQ와 함께라면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이런 비율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처럼 나에게 맞는 ETF를 사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의 핵심적인 내용 3개는 첫 번째, 나에게 맞는 ETF를 산다. ETF는 그 자체로 분산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돈의 비밀의 법칙을 지키고 있죠. 그리고 닥치고 기다린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다린다. 자, 복리의 힘, 장기 투자, 위기를 대비해 몰빵하지 말고 안전 마진을 확보한다.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으니 100만 원이 있다 하면은 60만 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40만 원은 안전 마진으로 확보를 해야 되죠. 왜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이런 마인드로 매우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은 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는 거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일단 뭐 연애 이런 게 아니라 돈에 관해서. 왜냐면 지금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돈에 관해서 나는 돈을 빨리 벌고 싶은지,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자기 가치관을 한번 생각해보고 ETF 영상이나 책을 한 권을 보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ETF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잼투리님 유튜브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양하게 봐야 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잼투리님 유튜브로 시작하는 게 ETF에 대해 좋은 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의 유튜브를 보고 책까지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한 주를 사서 이제 투자의 세계에 발을 담궈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눈을 뜨고 부자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꼈던 점이었습니다. 느꼈던 점, 생각들을 나눠봤습니다. 끝입니다. 뭐 앞으로도 뭐 재밌는 책이나 뭐 살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개씩 가져와서 풀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빠이.